아디아 샨티가 지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배낭여행을 할 때 산에서 지내는 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그곳에서는 진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로에서 몇 주 동안 들어가야 할 정도로 거리가 먼 산에 혼자 있으려면 더 진지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부근을 지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발목이 부러져도 금방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 되니 무심할 수 없다. 이런 야생지는 아름답고 성스럽고 신성한 느낌이 충만하지만 놀이터처럼 만만한 곳은 아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 혼자 있다는 강렬한 경험의 한 부분이다. 세계의 진짜 야생지에 가는 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그곳의 방식대로 거기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우리를 지워버릴지 모른다. 몇 년 전 한 친구와 함께 20일 동안 배낭여행을 했다. 첫날 밤에 난로를 켰는데 연료통에 연결되는 선이 망가져 버려서 식량은 충분했지만 불을 피울 수 없었다. 시에라 산맥에서는 해발 3,000m를 넘어가면 야외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대부분 3,000m 이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재미있는 건 난로가 망가진 곳은 차가 있는 데서 하루 거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친구도 나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여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는 좀 더 낮은 지대로 내려오면 가급적 주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모닥불을 피우기도 했고 음식을 요리하지 않은 채 먹기도 했다. 갈 길이 36시간쯤 남았던 마지막 밤에 음식이 부족했던 게 기억난다. 옥수수 빵가루 작은 상자가 하나 남아 있었지만 그걸 익힐 방도가 없었다. 3,600m 가까이에서 캠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피울 수 없었고 사실 불을 피울 재료도 없었다. 그날 우리는 29km를 걸었기 때문에 나는 몹시 배가 고팠다. 그래서 옥수수 빵가루를 그릇에 넣고 물을 부어 흔들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마셨다. 옥수수 빵가루 한 상자를 다 마셔버린 것이다. 정말 맛이 없었지만 다음날 32km를 더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을 수 있어서 기뻤다. 지독히 맛이 없었지만 나는 정말로 생 옥수수 가루를 잘 먹었다. 왜냐하면 그때 생명의 방식대로 생명과 직접 관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걸 우리 편한 대로 하는데 익숙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서 편안하려고 하고 여가 시간을 채우려 하고 결코 고요한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라. 반면에 산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 3,000m 이상 되는 곳에 있으면 한여름에도 아침이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밤에도 춥지만 얇은 패드 위에서 자야 한다. 그리고 싱크대가 없는 곳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 하루 종일 매 순간 끊임없이 환경에 순응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 이것이 내가 항상 산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타협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산은 절대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지만 산에 있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편안해질 필요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곤할 수도 있고 발이 아플 수도 있고 엉덩이가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야영용 텐트를 치고 짐을 풀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짐을 꾸린다. 한 가지 일을 마치면 다음 일을 해야 한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멀리하고 배낭여행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여긴다. 그런 걸 누가 하고 싶겠는가? 누가 땅바닥에서 자고 싶겠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껏해야 지옥 같아 보일 것이다. 혼지유 케넷 노사는 캘리포니아 샤스타 산에 있는 시스타 데스도원의 원장이었다. 그녀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가 기억난다. 그녀는 일본의 대단히 큰 사원에서 선수행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 과정을 다 마친 최초의 여성이었다. 그 과정은 때로는 지옥같이 힘겨운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마침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조동종에서 인가를 받았다. 케넷 노사는 한 스미승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던 사미승은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지만 잠자리가 비좁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 사원에서는 사람들이 명상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잠도 잤는데 잘 때는 방석을 치우고 얇은 매트를 펴서 그 위에서 잠을 잤다. 사미승이 스승에게 말했다. 잠자리가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잠자리가 필요합니다.
스승이 대답했다. 그러냐? 잠시 마루에 누워보아라. 삼위승이 마루에 눕자 스승이 분필을 들고 삼위승의 몸을 따라 윤곽을 그렸다. 이어서 그 윤곽 위에 매트를 올려놓은 후 말했다. 좋은 소식이다. 너의 몸은 지금 깔고 자는 매트보다 작다. 잠자리가 충분히 넓다는 거지. 잘 되었다. 그건 삼위승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부드럽게 이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얘야, 이곳은 너를 위해 변하지 않는단다. 여기에는 너의 에고를 위한 공간이 없다. 그토록 힘겨운데도 내가 선수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절충은 없다. 그러므로 삶을 너무 간단하게 지배할 수 있는 안락 원칙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환경이 우리에게 적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적응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 높은 산에서 배낭여행을 한다면 거기에 적응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죽어야 한다. 선사원에서는 그 사원의 절차에 적응하든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을 붙잡고 말씨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곳의 규칙은 우리를 위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에고에 갇혀 있다면 그 규칙을 따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십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선사원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대부분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에 들어갈 때 내면에서 항상 이게 내게 얼마나 유익할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할까?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남겨두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에 갈 때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었고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 벌어지지 않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나무들에게 내가 걸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나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데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 사실을 욕할 수도 있고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내려놓는 즉시 모든 나무는 완전한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나무는 거기가 완전한 곳인 줄 알고 자랐을까? 나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멋대로 잘못된 곳에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마치 신이 계획한 곳에 있는 것 같은 건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지향이 변했고 가슴이 방향을 돌렸고 우리가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이 허기, 불편함, 추위를 익숙하게 느끼도록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한다. 이따금 특별히 노력해서 덜 편안해지므로 삶과의 접촉을 잃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나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원하면 언제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안다. 그것이 내 처지이고 여기가 내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빈곤한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높은 비율로 있지만 그래도 대단히 부유한 나라이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온도에 따라 히터나 에어컨을 켜고 어두워지면 전등을 켠다. 그런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관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돌아가서 산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산에서 삶을 날 것 그대로 직접 경험하는데 자유가 있다. 황무지에서는 날이 어두워지면 잠을 자야 한다.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곧 전지가 방전될 것이고 그러면 잠을 자야 한다. 행복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게 유용할 것이다. 여기서 행복이란 영적 깨어남 및 계시와 연관된 보다 깊은 만족감을 의미한다. 보다 상대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이따금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가. 편리한 도구를 가지는 건 좋고 원하면 언제든 냉장고 문을 열어 맛있는 걸 꺼내 먹는 것도 좋지만 그건 즐거움일 뿐 행복은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무엇이 행복에 기여하는가? 무엇이 행복을 빼앗는가? 이런 질문들을 성찰하면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단순한 것들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이고 인정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 늘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다. 매년 산으로 돌아갈 때면 나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 산에는 있음의 측면인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 그 자체가 행복이다. 순수한 있음의 행복조차 넘어서 무엇이 행복과 번성함과 사랑과 기쁨에 기여하는가. 생각은 나를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잘 사랑하고 자연과 연결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나는 만족감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다양한 친밀한 관계들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친구들, 연인들, 가족들과 맺는 친밀한 관계가 있고 마트에서 줄을 서 있다가 만난 낯선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보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 존재의 진실과 삶의 신성한 차원과 소위 주변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도겐 선사는 깨달음이란 만 가지 것들과 절대적 친밀함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에서 만 가지 것들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과 맺는 절대적 친밀함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영적 교사로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놀라게 된다. 큰 도약이든 미약한 발전이든 어떤 사람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들에 대해 숙고하되 그걸 안다고 여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숙고할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생명력을 행복해지는데 쏟고 있는가 물을 수 있다. 무엇이 행복에 기여하는지 명상하라. 그러면 어떤 것을 발견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지 알면 흥미로울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지 말고, 다시 말해 죄책감이 들게 하는 말로 바꾸지 말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어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남에게서 들을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도 남들에게서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고요해야 하고 무엇이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성찰해야 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가슴과 영혼을 감동시킨다. 당신에게 감동을 주고 성스러움을 일깨우는 활동에 산속을 터벅터벅 걷는 건 포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활동을 하는가? 당신이 다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건 무엇인가? 얼마나 자주 그 활동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은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때 행복, 웰빙, 사랑, 자비심 등 모든 요소가 통합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같은 것을 말하고 살고 경험하는 다른 길들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